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뭐 암호자산은 그건 금융이 아니다. 누군가는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방관하고 그걸 떠맡게 되면 수행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일 시급한 게 역량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거래소는 업비트 거래소죠. 업비트 거래소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글로벌 탑10 거래소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토크라운지 초대 손님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의 이해붕 센터장님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뵀던 게 1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죠. 네, 그때 뵀을 때는 테라 루나 사태가 터졌었던 그 직후였는데 지금 또 시장이 이 크립토 윈터를 지나서 뭔가 좀 상승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방문이시니까 차돌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업비트에서 투자자보호센터장으로 있는 이해붕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금융당국에도 한 30여 년 몸담고 있었고요. 새로운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또 배운 것을 또 많이 나눠드리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자, 뒤에서 이제 센터장님에 대한 또 자세한 이야기들 더 나눌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에서 이제 센터장으로 계시는데요. 자, 이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그리고 아울러서 이 투자자 보호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들을 이 투자자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가장 빨리 이제 설립을 했는데 가상자산 개념도 모호하고 또 투자자인지 소비자인지 여러 그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 먼저 이제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제도라는 관점에서 규제의 포인트는 뭔지 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언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지금 1단계 법률이 제정됐지만 2단계 법률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 시작은 발행 단계부터 유통에 있어서 그리고 시장에서의 그 행위들 불공정 거래라든지 아니면 시장 조작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그 기재에 있어서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몇 개 좀 준비해봤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푸대자루에 이렇게 들고 왔어요. 여기에 금이 들어있다, 여기에 돼지가 들어있다. 이거 잘 키우면 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작가님은 저를 잘 아니까 그냥 믿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를 그대로 믿고 사야 될 것인가. 그게 서양의 말에 근데 진짜 돼지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 병든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병든 고양이. 만약에 이 푸대자루를 헤쳐서 열어보라고 안 했으면 그대로 그 병든 고양이를 사서 신세한탄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묻지마 투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서양에는 이제 캐비엇 엠토르라고 저 라틴 시대부터 사는 사람 제발 좀 주의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간 이제 법적 격언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격언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ICO가 막 광풍이 일어났을 때 마스터코인 ICO를 했던 그 윌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ICO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캐비엇 엠토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가서 이제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볼 텐데 이 작가님 이게 이제 파란 하늘이잖아요. 이 파란 하늘인데 이 파란 하늘이 가치가 있다고 이제 파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파란 하늘도 한 평 저 떼어서 팔면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거거든요. 이게 블루스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해서 1911년쯤 됐어요. 미국에서 블루스카이 로라고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창공법이 아니라 증권 사기 단속법이에요. 예. 예, 저쪽에 텍사스 유전 개발 이익 참여권이 있으니까 이 증권을 사라 그러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런 증권 사기범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블루스카이로라는 법이 생겼고 그로부터 한 20여 년 뒤에 1933년, 34년 증권거래법이 생겼어요. 이때 제가 이제 소비자는 이제 자기가 쓰고자 하는 물건을 사잖아요. 개인 용도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물은 투자 목적 자산이잖아요. 그럼 투자 목적 자산은 이게 약속을 사는 거예요. 어떤 프로덕트보다는 그 프로미스를 약속을 사는 거거든요. 그럼 내 돈을 주는 대신 뭔가 약속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누가 어떤 약속을 하는지. 그리고 약속대로 하고 있는지. 자기는 약속대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지 누군가 검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그 규칙들이 들어간 것이 블루스카이로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책임을 강화한 것이 33년 미국의 증권법, 34년 증권거래법인 거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소비자는 그냥 한번 사서 그냥 자기 목적에 맞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투자물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나 채권이 대표적인 거고 가상자산도 이게 가짜는 아닌 거죠. 그 가상의 공간 그리고 암호화 기법을 토대로 해서 이 분산원장 기술 네트워크에서 이제 생성이 되고 유통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되는 캐비어 램토로에서 더 나아가서 누가 하는지 그 약속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필요해진다 이런 거죠. 또 다른 그림도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작가님 이 그림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양반이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청와대도 동의했다 우리하고. 그래서 이거를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몇천억 사기를 쳤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익숙한 사진이어서. 예. 그러면서 이 화폐 거래소 시스템을 아주 새로운 차원의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한 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어르신들 돈 비롯해 가지고 많이 사기를 쳤죠. 지금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한 16년형. 뭐 미국 같으면은 몇십 년형 뭐 이렇게 받았겠죠. 옛날 그 메이도프라고 다단계 사기 친 사람 뭐 150년형 받고 감옥에서 사망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비와 투자 관점에서 이 돈이 오갈 때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매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 금융 규제 당국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또 투자자들도 투자는 하는데 구제 수단이 없는 거예요. 법도 없고 규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캠이나 사기들이 이제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투자자보호센터장으로 있게 된 것도 좀 징검다리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의 디딤돌 역할을 하자. 그래서 저희 센터 이렇게 칠판에는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올해 그 미카라고 유럽의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 요것도 제가 번역을 해서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것도 이렇게 그런 흐름들을 좀 면밀히 좀 살펴서 진짜 바람직한 제대로 된 그 규제 체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은 거죠. 와,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범위를 또 넘어서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반드시 유의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라는 부분들이 뒤에서도 또 제가 질문 드릴 텐데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부분들도 또 번역을 하셔가지고 올려놓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센터장님께서는 원래 금융감독원에서 계시면서 이제 부국장까지 하셨고 이후에 이제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를 총괄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감독기관의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로 이제 이동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꽤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저도 이 뉴스에 기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하신 걸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역시 비트코인 백서죠. 비트코인 백서가 2008년에 나오고 2009년 1월 3일 날 이제 제네시스 블록에서 이렇게 생성되게 됐는데 그 백서의 내용이 아주 신박했고요. 예, 저는 문송인데 문과인데 그때 이제 국내에 보니까 비트코인 백서들이 뭐 번역된 것도 좀 많이 오역이 많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시큐리티 토큰 하면은 증권 토큰인데 이거는 보안 토큰으로 이제 번역되고 뭐 이러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는 없어요. 사실 법률에. 금융 관련 법령들이 많지만 금융이 뭐라는 거 정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이제 영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financial activity. 그러면 이게 금융 활동인가 아니면 금융성 활동인가? 또 financial product라고 하면 이게 금융 상품인가 아니면 금융성 상품인가? 이런 논의가 이제 필요한 건데 제가 금융 당국에 있을 때는 제도권이죠. 근데 이건 비제도권이죠. 아예 제도도 없고 저게 금융인가? 그건 금융 당국이 2017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뭐 암호 자산 이런 코인 세상 이런 쪽에는 그건 금융이 아니다. 금융이 아니다. 누군가는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방관하고 그리고 그걸 떠맡게 되면 수행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일 시급한 게 역량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규제 당국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좀 방관하고 있다가 아이스역 광풍 일어나고 이제 미국 SEC를 비롯해서 규제 당국들이 점차 관심을 갖게 되고 저것도 금융성 활동인 것 같다. 금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투자자들의 돈이 저쪽 제3의 상대방한테 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 활동이 전개되고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가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 있겠나 하는 이제 포인트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 관점이.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예.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그다음에 펀드라고 하는 집합투자 기구, 또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조사,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쪽 세상에서도 어떤 규칙들이 필요할지 이거를 좀 제대로 좀 역할을 해보자. 징검다리째 포인트입니다. 그 시대를 굉장히 빠르게 알아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금융성에서 이제 금융까지 갈 수 있는 그 고리들을 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게 그 계기가 비트코인 백서에 있었고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 백서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셔서 이제 커뮤니티에 많이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지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컬래버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비트코인 백서에도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프로포절에 보면 We Propo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세상에 나와 있고 연구 자료에 숨어 있던 기술들을 집약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 비트코인 그 백서에 나와 있는 기술들의 족보를 보면 저기 1980년대부터 이렇게 나왔던 이런 기술들, 뭐 스마트 컨트랙은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됐지만 그런 기술들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총합으로 끌어낸 것이 비트코인 백서인 거죠.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이 프로포절에 담은 건데 그 내용들을 이런 개념도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해서 우리 감독 당국에 있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도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와, 그럼 이거 번역하시는데 시간 어느 정도 들여서 하신 건가요? 꽤 많이 걸리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 백서 분량은 뭐 몇 페이지 안 되죠. 몇 페이지 안 되고 다만 이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뭐 책도 한 열 몇 권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또 각 주까지 제가 추가를 해서 이렇게 했었죠. 이게 많은 또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더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자, 그러면 제가 또 그 센터장님께서 다른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을 또 들어본 것 중에서 좀 흥미로운 관점이 있어서 이 금융 감독 기관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의 어떤 금융 환경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미국은 이거를 디지털 애셋이라고 하는데
유럽은 크립토 에셋으로 정의한다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보다 크립토는 더 직접적으로 뭔가 이거를 겨냥을 하는 것 같은 모습들인데, 자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은 금융의 혁신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것이 이제 기존 금융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민간 부분에서 금융성 활동을 혁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기존 제도권에 있는 금융을 혁신한다는 포인트는 좀 더 깊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예. 시기상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더 논의가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이제 교집합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쪽 영역, 이쪽 영역 각자 영역에서 하는데 포인트에는 책임 있는 혁신인가 하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도 이제 디지털 에셋이라고 한 것이 SEC는 처음에 디지털 에셋 시큐리티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는 증권 감독이니까 디지털 자산인 증권 예, 이렇게 됐고 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그랬죠. 디지털 에셋, 디지털 에셋이라고 해서 이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로 변환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이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도 있고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럼 이 디지타이제이션은 토크나이제이션 개념하고 좀 유사한 거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 기반 기술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고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기술을 얘기할 때는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고 좀 더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는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네네. 이런 것이 디지털 에셋 개념이에요. 네네. 우리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상자산 하니까 마치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네. 실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막 깊어질 때 버추얼 미팅들 많이 했잖아요. 가짜 회의 아니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가상의 공간에서 직접 대면과 거의 같은 효과를 보는 회의들을 많이 했죠. 네. 줌 미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 기반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데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할 때는 CBDC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고요. 그 네. 대통령 행정명령에는. 근데 유럽에서는 암호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크립토 에셋. 맞습니다. 네. 이게 분산 원장 기술의 이제 계속 기록이 유지되고 상태 변화를 계속해서 변경해 가면서 검증해 가면서 이 체인의 엮어 계속 이어가는 기술. 이게 결국 그 크립토잖아요. 맞습니다. 크립토그래피. 요 암호화 기법이거든요. 네. 거기에는 해시 기법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그 암호화 기법을 토대로 생성되고 유통되고 기록되는 자산이다. 그래서 크립토 에셋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네네. 재미있는 것이 우리는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부르지 다르게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유럽에서 그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 미카를 할 때 그 실무자가 네. 이제 한국 방문해서 했던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특근법이라든지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 이렇게 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기반 기술의 포인트를 맞추면 좀 더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정말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센터장님께서 보시는 비트코인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 그리고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것들을 어떤 걸로 보고 계신가요? 커버티라고 그 원자재 상품 중에서 제일 가치가 있는 게 금이죠. 네. 이게 금은 누구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가치 교환의 어떤 매개가 될 수 있고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서는 그러한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고 네. 내재 가치 논란이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원자재 시장에서 하는 역할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소위 가치 디지털 수단, 네. 금이다. 뭐 네, 디지털 골드라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좀 지배적인 시선들,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 거죠. 그 부분도 있고 실은 그 기반 기술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비트코인에 내재된 기술들은 그동안 있었던 기술들의 총합체였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예컨대 이 트랜잭션 코스트를 낮춘다고 했지만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의 트랜잭션을 올려서 이렇게 전송까지 이루어지려면 코스트가 좀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처리 속도, TPS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트워크 자체의 그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 뭐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촉발시키는 원천적인 시도였다. 네. 그리고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은 누구를 해치고 누구한테 사기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컬래버레이션, 그 협업의 결과물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로 봤고 네.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그 프로토콜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뭐 트릴레마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촉발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역시 시조다운 그런 역할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그럼에도 이제 그런 레이어 1, 레이어 2이 계속 성장하는 것들, 그 유의미한 활동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질 거고 그 성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이제 함께 성장을 해 나갈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 금융감독기관에 계시면서 ETF에 관한 부분들,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ETF가 승인이 되면은 이 거대한 자본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만약에 ETF, 현물 ETF 승인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좀 많은 어떤 동력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작가님하고 약간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ETF라고 하는 것이 그 Exchange Traded Fund거든요. 그럼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은 모아서 운영하는 누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유동성 공급자 LP라고 하는데 이 상장 거래되는 그 원물과 이 펀드의 추적 오차, 이 트래킹 에러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LP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원물이 예컨대 현물 시장, 네. 비트코인 현물 시장, 이더리움 현물 시장, 아니면 솔라나 아니면 아발렌치 이런 현물 시장이 있다고 하죠. 네. 그럼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규모라든지 아니면 가격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안전 장치 네. 아니면 시장에서 시장 추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전제가. 전제가. 예. 그래서 미국 SEC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그 ETF 승인 문제 예전에는 CFTC가 비트코인 선물은 했어요. 예, 선물은 줬는데 그때도 전제가 현물 시장, 그 캐시 마켓에서의 그 매니플레이션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면 그 현물 시장도 제대로 장치가 갖춰진 예컨대 적격 시장 네.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승인을 해주겠다. 네. 이렇게 이제 SEC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내년 한 1월쯤이면 네. 빠르면 금년 안에 아니면 늦어도 내년 1월쯤에는 된다고 하면 어디가 적격 시장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ETF가 거래되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뭔가 모멘텀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